허벅지, 엉덩이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다 보면 몸에 있는 혈당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5세트 정도, 5세트를 30번씩 5세트. 이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저녁이 되면 배가 많이 고파서 이제 허기가 지기 마련인데, 저녁에는 실상 기름진 음식이나 이렇게 단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밀가루, 이런 액상가당이 첨가된 음료 같은 음식들은 정말 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은 좀 많이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저녁이 되면 허기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술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술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술을 먹게 되면 이제 좀 다음날 좀 많이 이렇게 허기가 더 많이 지고 혈당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 음식이 더 많이 이제 땡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녁에는 혈당을 많이 높이는 음식,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많이 높이는 음식이 진짜 정말 안 좋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외적으로는 트랜스 지방, 이제 가공된 지방들로 음식을 만든 식품들이 정말 좀 안 좋고, 그런 것들만 좀 자제해 주면은 좋습니다. 그래도 좀 먹어도 좀 될 수 있는 음식들은,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창 저도 다이어트 한 적이 있는데, 다이어트 했을 때 저녁에 와서 이제 좀 살을 빼고 싶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삶은 달걀 같은 경우도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계란찜 같은 경우도 좀 해먹고, 그런 것도 괜찮았고, 단백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두부나 두부 이런 것도 사실 좀 좋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혈당을 많이 안 올리기 때문에 먹으면은 살이 잘 많이 안 쪄요. 근데 대신에 또 많이 먹으면 이게 살이 또 많이 붓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기가 좀 찰 정도의 양으로, 자기가 딱 봤을 때 찰 정도의 양으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밖에 정말 극단적으로 좀 살을 빼야 된다 그럴 때에는 당근도 좋고요, 이제 오이도 좋습니다. 이제 당근 같은 경우도 저녁에 수분이 많아서 저녁에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순간적으로 포만감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이제 먹고 그냥 좀 바로 좀 주무셔도 괜찮고요. 당근도 먹어도 좀 좋습니다. 대신 둘 같이 먹으면 이게 서로 이제 영양소가 싸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피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밤에 먹으면 무조건 살이 찐다고 하는데 야식으로 먹어도 괜찮은 음식도 있을까요? 피해야 될 음식은, 우선 오후에 이제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나서 저녁에 들어오면 허기가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배가 고픈 것보다 뇌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갖고 배가 고프게끔 내 몸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보상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때 좀 이렇게 좀 강한 음식들을 먹어요. 그러니까 짜고 맵고 달고 이런 음식들은 사실 중국 요리도 될 수 있고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게 나쁜 음식이 아니라 저녁에 먹으면 살이 많이 찌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조금 살이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찔 수밖에 없고, 그 음식 중에서도 밀가루, 혈당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밀가루가 또 많이 살을 찌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거, 가공류 있잖아요. 소세지 같은 것들, 이런 가공류들이 살을 더 많이 찌우게 만듭니다. 피자, 햄버거, 이런 정크푸드 같은 경우. 근데 저녁이 되면 사실 뭐 곱창이든 이런 치킨이든 이 트랜스 지방이나 아니면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몸에서는 이제 많이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살을 뺄 수 있는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뺀다기보다 살을 잘 안 찔 수 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몸이 지쳐서 채워져야 될 영양소의 순수 단백질인 뭐 계란, 달걀 이런 거 좋고요. 두부나 연두부 뭐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도 따뜻하게 해서 어느 정도 한 100ml 정도 따뜻하게 해서 천천히 드셔주는 것도 괜찮고요. 유지방이긴 하지만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좀 살을 급격하게 빼겠다고 한다면 이제 뭐 오이나 이제 당근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한창 다이어트하고 뭐 보디빌딩 같은 이제 시합도 나가보고 막 15년, 20년 전에 막 이렇게 나가봤을 때는, 그때 이제 극단적으로 뺄 때 저도 오이나 당근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오이, 당근이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게, 영양소가 싸우지 않게 하루는 오이, 하루는 당근 뭐 이런 식으로 드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래도 조금 단 걸 먹고 싶다 그럼 말린 과일 뭐 이런 것도 드셔도 되는데 소량으로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 뭐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좋습니다. 방울토마토 채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도 좋고, 바나나도 뭐 소량으로 드셔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드셔준다면 아무래도 저녁에는 살이 덜 찔 수 있는 상태로 가실 수 있어요. 다이어트의 식후 혈당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사를 하고 났을 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위에서 이제 쪼갭니다. 위에서 쪼개서 영양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쪼갭니다. 이제 쪼개갖고 다시 소장으로 가요. 소장으로 가서 또 잘게 부습니다. 잘게 부수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마지막 대장에서 수분을 쭉 빨아들입니다. 이런 과정이 적게는 1시간 반에도 2시간, 많게는 4시간에도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음식을 쪼개갖고 혈관으로 쭉 가서 이 혈관에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로 이렇게 쭉 영양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음식을 먹고 혈관에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에서 고혈당이 됩니다. 이 혈액이 이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몸의 세포에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고혈당이 돼요. 이 고혈당이 되다 보니까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호기전으로 세포에도 각 세포, 근육세포, 뼈세포 다 저장을 하지만 나머지 세포들은 보호기전으로 내장지방이나 이런 피하지방에다 지방을 다 저장을 해요. 근데 이런 지방을 저장할 때 인슐린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혈당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 다음 훅 갑자기 혈당이 최고치로 올라갔다 훅 떨어지면 바로 인슐린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인슐린에 있어서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다 보면은 더 많이 살이 찌게 되고 과도하게 비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이제 이런 음식들은 사실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채소, 이런 음식들을 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식후에 있어서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에는 식후 10분 정도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안에는 걷거나 가벼운 체조나 아니면 스트레칭이나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혈당이 안정화돼서 살이 안 찌고요. 그 다음에 한 1시간 반 정도 되면은 혈당이 최고치로 올라가요. 그때가 몸에서 이제 저장이 막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이 지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혈당이 떨어졌을 때쯤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운동을 해서 내 몸에 있는 혈액에 있는 포도당 자체를 많이 써주고 몸에 있는 글리코겐 같은 이런 에너지를 많이 써줘서 살을 쭉 빼주는 과정을 해줬을 때 몸이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혈당이 높지 않게끔 그리고 인슐린도 그만큼 많이 분비하지 않게끔 몸이 정상화됩니다.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법이 있을까요? 사실 안정시킬 때 간단한 운동법은 우리가 서서 그냥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서서 체조 같은 경우 아니면 앉아서 하는 운동들 아니면 벽에서 하는 운동들 뭐 말로 표현하자면 벽에서 하는 벽 스쿼트, 월sit 뭐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왜냐면 관절에 무리도 없으면서 체중을 부하를 나한테 주면서 큰 근육인 허벅지 엉덩이 운동들 이런 운동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허벅지 엉덩이 운동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다 보면 몸에 있는 혈당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혈액에 있는 포도당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포도당도 많이 사용한 반면 몸에 있는 글리코겐에 있는 에너지 그 다음 간에 있는 에너지 이런 글리코겐들을 쪼개갖고 또 혈관으로 가서 혈액이 몸으로 또 포도당으로 해갖고 에너지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벽에서 하는 안전하고 할 수 있는 벽 스쿼트 이런 거 좋고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는 의자 스쿼트, 의자를 잡고 이제 버티면서 해주는 뭐 스테이틱 스쿼트 아니면 이제 의자 잡고 다리를 옆으로 벌렸다 아니면 의자 잡고 런지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몸에서 활동량이 큰 운동들, 그러니까 하체를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체 스트레칭이나 상체 운동들을 이렇게 병행해 준다면 사실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식후 혈당을 낮추기에 도움이 되는 여러 운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꼽자면 그냥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릎에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고 이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자 앞에 쓴 상태에서 앉으면서 그냥 편하게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시면 돼요. 손은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내리고 올렸다 앞으로 나란히 했다 내리고 손을 앞으로 나란히 했다 내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 혈당을 낮추기에 활동량이 많으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잘하시는 분들은 앉기 전에 바로 올라오셔도 되고요. 더 잘하신다면 의자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5세트 정도 5세트를 30번씩 5세트 만약에 힘들다 30번씩 3세트 더 힘들다 20번씩 3세트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떤 종류인가요?
뱃살 내장 지방을 줄이는 운동은 전신 유산소성 근력 운동입니다. 자, 전신 유산소성 근력 운동은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호흡이 원활하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숨을 쉬면서 할 수 있는 전신 유산소성 근력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서서 점핑잭 같이 옆으로 팔벌뛰기 같은 운동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다리 들면서 박수치기 이런 운동이나 아니면 목도리 도마뱀 같은 운동이나 이런 전신을 이용하면서 계속 몸을 움직여주면서 하는 운동들이 뱃살 내장 지방을 뺄 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했다가 쉬었다가 1분 했다 쉬었다가 1분 했다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도움은 되지 않고요. 좀 쭉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1, 2분 쉬고 한 번에 5분, 10분 정도 하고 1, 2분 쉬고 이 정도는 사실은 되게 좋습니다. 대신에 노약자나 초보자나 몸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아무래도 약간 좀 조심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분부터 그 다음 2분, 3분, 4분, 5분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중년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중년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할 게 너무 많은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는 근육량 늘려야 된다는 거. 왜냐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이제 20대 후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중년 30대 중반 되면은 이제 기초대사량이 연 1%씩 쭉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40대가 되면 더 많이 이렇게 50대가 되면 더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뼈의 밀도도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뼈의 밀도가 감소하면 무기질부터 해갖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마그네슘, 인, 칼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합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육을 합성시키고 탄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무기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뼈의 밀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든다. 근육량이 줄어든다? 곧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량 5kg가 빠지면 뼈의 밀도가 1kg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중년이 됐을 때 30대 중반이나 20대 중반으로 따졌을 때에는 우리 몸이 신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노화가 된다는 느낌, 몸이 잘 안 움직여지고 옛날 같지 않다는 그런 본인의 신체 능력은 바로 여기서 기반된 거거든요. 유산소 운동은 너무너무 좋지만 근력 운동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연근 저축하듯이 내 몸을 중년에 잘 만들어 놔야지. 이런 청소년 때 운동하셔갖고 성인까지 20대 30대까지 운동을 잘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포함이 좀 덜 할 수 있지만 잘 안 해놨다가 중년 돼서 갑자기 신체적 노화로 인해서 질병이 오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오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분명 여기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년에서 첫 번째 신호가 왔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을 이제 향상시켜 갖고 노후에는 좀 편안하게 보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 갖고 유지하면서 최대한 근육을 안 까먹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노후가 돼서 근육량 만들어야 된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 생리학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영양학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중년부터는 근력 운동이 첫 번째다라는 거를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년부터는 20대, 30대도 하면 너무 좋지만 중년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복 상태 유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야 되는데요. 이제 저녁 식사를 보통 6시에서 7시 먹으면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공복 상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은 몸에서 이제 인슐린이 안 나옵니다. 인슐린이 안 나오고 혈당도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슐린도 나오지 않고 혈당도 나오지 않은 상태를 만들게 되면은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이제 발생되게 돼요. 간에서 케토시스라고 하는 몸의 신체적 상태가 되기 위한 초입 단계인데 몸에서 탄수화물만 계속 분해하다가 이제 몸에서 위험 신호가 오니까 이제 지방을 막 분해합니다. 간에서 지방도 이제 분해하고 이런 지방을 분해해서 이 지방을 몸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몸에서 이제 신체적 능력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2시간부터 그렇게 되고 보통 12시간부터 이제 한 16시 되면은 몸에서 자가 포식이 일어나면서 나쁜 세포가 좋은 세포에 의해서 나쁜 세포가 이제 이렇게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정화되는 상황이 돼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지방이 잘 빠지는 상태가 됩니다. 혈당이 오르지도 않고 그 다음 혈당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슐린은 분비하지 않고 인슐린이 분비하지 않으니까 인슐린 저항성도 안 생기고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갖다 쓰니까 너무너무 지방이 잘 빠지는 현상, 이런 현상을 잘 만들어준 상태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주기적으로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꼭꼭 섭취해 주시면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그리고 수분 섭취,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일주일만 지나도 몸 상태가 틀려져요. 아, 내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느낌 분명히 드실 거예요. 한 달 지나면 통증들도 없어져요. 정말 신기합니다. 공복 유지했을 땐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훨씬 좋아져요. 잠잘 때 아이들 키 크게 하려고 막 먹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맞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이제 DNA가 틀려서 맞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공복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훨씬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낮보다 낮에 한 20% 분비된다면 잠자는 시간 60에서 80%가 분비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공복 유지를 했을 때 몸이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 대신 공복 계속 유지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아침 일찍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유기적으로 잘 해주고 분명히 영양소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잘 섭취해서 몸 상태를 유지해주면 진짜 신경 안 쓰고 살이 쭉쭉 빠져나가면서 근육이 이제 탄성력이 붙어갖고 근육량도 좋아지고 신체적 능력도 좋아져요. 단 여기서 운동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근력 운동 1번, 2번은 유산소 운동.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정말 중요합니다. 요요가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요요가 없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극단적인 식사 제한이겠죠. 대부분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식사를 제한해서 다이어트를 대부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멀리 못 갑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한 15년 정도를 평생 살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 15년 동안 다이어트하는 기간을 좀 하지 말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한 번만 잘 세팅을 해서 이 습관적인 루틴만 잘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어떤 다이어트를 하는 단기 다이어트나 아니면은 식사량을 확 줄여서 내가 체중에 맞게끔 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바로 요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요요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게끔 하는 방법들은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꼭 해주시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추천드려요. 물론 키토시스 이제 뭐 1인 1식 다이어트 너무 좋거든요. 이 다이어트도 너무 좋은데 이거는 이제 평생 그렇게 하실 거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근육량이 적은데 그렇게 하시면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선은 정상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아침, 저녁 이렇게끔 식사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언제, 얼마만큼,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를 언제, 얼마만큼,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녁부터 해서 아침 시간까지 공복을 유지하고 나서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할 때는 보통 6시에서 8시 사이 식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먹는 식사는 몸에서 흡수가 정말 잘 돼요. 왜? 공복 시간이 길었으니까 먹으면 바로 흡수가 쭉 됩니다. 그리고 살로 잘 안 쪄요. 많이 안 찝니다. 왜냐하면 오후 시간 동안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먹은 식사가 오후 동안 활동하는 모든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머리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대신 이제 단백질을 잘 몸에 자기의 양에 맞게끔 몸 상태에 맞게끔 단백질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임금처럼 좀 드시는 게 좋고 점심은 보통 뭐 저 12시나 1시 정도 드시니까 그 시간대에 드시면 되는데 점심은 좀 이렇게 신화처럼 드시는 게 좋고 이제 저녁은 5시에서 6시 길면 7시에 드시겠죠. 이 6시, 7시 이때 먹을 때는 거지처럼 이제 좀 거지처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공복 유지를 해주시면 요요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드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텀을 4시간에서 보통 6시간 텀을 드시는 게 좋아요. 왜? 인슐린이 나와서 분비되고 저장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려요. 이 2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들을 2시간만 예를 들어서 2시간마다 막 계속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인슐린이 계속 나오면 살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부들이 이제 약간 겪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안 먹는데 살이 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떤 분들은 몸 상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먹었을 때 그렇게 먹어도 되는 분이 있는 반면 대체적으로 주부들은 활동량도 적고 운동도 적게 하고 육아도 준비하고 산후적인 부분들이 인해서 체중 불어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먹겠다고 해서 조금씩 계속 주워 먹게 되면 인슐린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주워 먹을 때 닭가슴살을 주워 먹겠어요? 아니면 뭐 단백질인 두부만 주워 먹겠어요? 아니면 식물성인? 아니면 생선을 먹겠어요? 아니면 고기를 먹겠어요? 아닙니다. 간편하게 쉽게 먹을 수 있는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단당류들 뭐 과일도 될 수 있고 떡도 될 수 있고 밀가루 특히 빵 이런 거 조금씩 먹는데 이거 당 계속 올리거든요.
혈당 계속 올라가고 인슐린 계속 분비하기 때문에 몸에서는 계속 인슐린이 계속 나오니까 인슐린에 있어서 계속 혈당이 혈액에 있는 농도가 짙어지니까 얘는 계속 몸 안에 저장해갖고 위험 신호를 적게 만들려고 몸 안에 저장을 하니까 내장 지방이 점점 불어나고, 내장지방이 불어나니까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고,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지니까 계속 혈당은 높아지고 살은 계속 찌는 시스템이 돼서 나중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까지 오고 심지어는 당뇨까지 오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주자주 먹는 건 좋은데 어떤 음식을 먹냐가 사실은 중요하고요. 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을 먹겠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근육 대비 지방이 많다면, 저근육형 비만이든지 근육이 있더라도 지방이 많다면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 4시간에서 8시간을 유지해주고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끔, 혈당이 오르지 않게끔 계속 만들어줘야지 몸에서,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연소시켜갖고 지방을 분해하게끔 만드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최적화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최적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을 빼려고 한다는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제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 상태를 최적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에 공복 상태 유지, 4시간에 8시간 공복 상태 유지, 이게 제일 중요한 1번. 거기서 플러스 근력 운동을 하고 근육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점점 탄선력이 좋아지고 근육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각 어깨 공장, 팔 공장, 뭐 여기 전완 공장, 뭐 가슴 공장, 하체 공장들이 점점 커지면 거기다가 또 당을 갖다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커지면 당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심장도 비대해지고 안에 있는 장기들도 더 근육량이 늘고 더 혈액순환도 잘 되게끔 소화 기능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몸의 최적화 상태가 됐을 때 살이 더 잘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사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돈 모으듯이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 같은데 1 더하기 1이 3이 되고요. 3 더하기 3이 6이 될 것 같은데 3 더하기 3이 9가 됩니다. 9 더하기 9가 18이 될 것 같은데 9 더하기 9가 30이 돼요. 이게 점점 점징적으로 그냥 치고 올라가요. 그 몸 상태를 만들기까지 보통 15일에서 30일이 걸려요. 이 15일에서 30일에 대한 공복 상태 유지,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병행을 하신다면 한 일주일만 지나도 몸에 확 느껴지고요. 2주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 시스템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몸에서 세포 자체가, 이 장기들은 보통 약간의 기간은 틀릴 수 있지만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에 세포가 리셋돼요. 그리고 몸에 있는 근육부터 해서 근골격 이런 세포들도 한 달 정도 내외로 해서 리셋됩니다. 이 리셋되는 과정으로 통해서 몸이 계속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변환이 되는 시스템이 되려면 2주 정도 그런 식으로 보내고 그 다음 한 달 정도 딱 보냈을 때부터 가속도가 이렇게 붙어 나가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내가 하겠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말고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는 천천히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내 몸을 최적화를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유지하시면 되세요. 욕심이 생긴다? 근육량을 더 만들고 지방을 더 줄이고, 그래서 6개월, 1년 정도의 내 몸을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몸 상태를 유지하시면 살이 잘 안 찌는 몸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조금 빨리 1주, 2주 동안 빠르게끔 내가 살을 빼려고 식단을 줄이거나 극단적인 식단을 줄이거나 운동도 안 하고 조금씩밖에 주워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살이 안 빠진다는 식으로, 아니면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피부도 노화가 일어나고 주름도 가속화돼요. 주름도 지고 건조한 피부가 되고 이런 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몸에서도 힘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몸에 있는 면역력도 훨씬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는 몸의 파괴고 파괴는 몸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몸에 영향을 미쳐갖고 요요 현상으로 나게끔 몸 상태를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몸 상태를 좋게 만들으셔갖고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만족된다 하고 유지하시는 루틴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뇨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당뇨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당뇨병은요, 만약에 초기에 잘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정말 완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약을 먹게 되고 어떤 당뇨병의 단계에 들어섰으면요, 그 단계부터는 완치가 좀 힘든 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만성질환 약들을 먹을 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약을 먹을 때 이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나, 이런 말씀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평생 안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활습관 관리 철저하게 하면요, 초기 단계에서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두되는 개념이 이제 당뇨 전 단계, 뭐 고혈압 전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뇨 전 단계는요, 한 50% 정도에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완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고 당뇨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성향들은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평생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서 당뇨병에 이르지 않게 하고 당뇨병 합병증을 얻지 않으면서 평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당뇨병 전 단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데 환자분께 이제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고서 이제 치료를 하고 보면요, 완치되는 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당뇨병은 초기 단계에서는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초기라면 이제 나 이게 당뇨병이니까 당뇨병 전 단계래 약 먹어야 된대 라고 해서 너무나 좌절하실 건 아니고요. 당뇨병 전 단계라든지 당뇨병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약 먹는 분들이라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니까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활 습관이죠. 내가 이제 유전력이 있다 그러면 당뇨병으로 갈 가능성이 정말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식사와 운동, 뭐 수면이라든지 이런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식후 혈당이 유독 높은 평소에 알아차리기 힘든 숨은 당뇨가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우리가 숨은 당뇨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숨은 당뇨는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숨은 당뇨를 당뇨 전 단계, 뭐 전 당뇨 이런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숨은 당뇨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건강 검진 같은 데서 괜찮게 나왔어요. 공복 혈당도 괜찮고 당화혈색소도 괜찮게 나왔는데 식후 혈당을 재보니까 막 200이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혈당 스파이크라는 이제 개념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는 분들은요, 숨은 당뇨의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당뇨 전 단계의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뇨병 환자는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가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정상은 100 이하예요. 그런데 100에서부터 125까지는요, 전당뇨,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 때나 식사를 한 후에 혈당을 재봤을 때 200 이상이 넘어가면 당뇨병 환자로 이제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160 이하면은 이제 정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당화혈색소는요, 5.6 이하는 정상이고요. 5.7부터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 6.5부터 이제 당뇨병 환자예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당뇨 약물을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뇨 전 단계 환자는요, 당뇨병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당뇨병으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 관찰을 했더니 뭐 5년 내에 50% 이상이 당뇨 환자로 갔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 전 단계에서 어떻게 내가 생활 습관을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숨은 당뇨, 당뇨 전 단계, 혈당 스파이크 이런 개념은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혈당이 200이 아무 때나 쟀을 때 혈당이 200이 넘어가면 당뇨병 환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정의라면요, 젊은 사람들 캐러멜 마끼아또에다가 치즈케이크 하나 먹고도 혈당 1시간 정도 후에 재보면요, 대부분 200 넘어갑니다. 이제 당뇨병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좀 계시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혈당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급격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말해요. 혈당이 이제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뚝 떨어뜨리거든요. 이렇게 혈당이 떨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급격한 저혈당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손도 떨리고 배고프고 정신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막 식은땀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초콜릿이라든지 정제된 탄수화물을 쭉 줬더니 확 살아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만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빵떡면, 과자, 액상과당 너무 많잖아요. 손에 잡히는 게 이런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정상인 사람 20대부터 내가 당뇨병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데도요, 청소년 때부터 이 혈당 스파이크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혈당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 숨은 당뇨는요,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전당뇨, 숨은 당뇨에서는요, 내가 이런 것들을 진단을 받는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혈당에서 정상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숨은 당뇨의 진단을 받은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내가 생활을 잘못하면요, 정말 몇 년 뒤에는 당뇨병 환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특히 당뇨병 쪽인데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검사를 해봤는데 당뇨 전 단계가 나왔어요. 여쭤보면 뭐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장 비만을 잘 관리하시고 혈당을 조절을 하시는 것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당뇨병으로 안 갑니다 라고 했는데, 몇 년 뒤에 이제 오셔가지고 검사를 딱 해봤더니 당뇨병이 딱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당뇨병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또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생활습관 교정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당뇨병으로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당뇨병 전 단계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고예요. 요즘 검진 시즌이잖아요. 검진을 받았을 때 대사증후군 당뇨병 전 단계로 나오신 분들은 나 당뇨병 아니야, 정상이야 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셔야 돼요. 당화혈색소 5.6 이하로 끌어내리시고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키시고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탄수화물만 줄이면 되는 걸까요? 어떤 식단을 추천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당뇨 전 단계, 숨은 당뇨를 치료하려면 식단이 가장 중요하죠. 식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혈당 스파이크를 안 생기게 해야겠죠. 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원리는 이래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제라는 말은 잘 갈아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먹던 통곡류가 아니라, 거친 곡물이 아니라 잘 갈아내서, 현미를 잘 갈아내면 백미가 되고, 백미를 또 갈고 가루를 만들면 떡이 되잖아요. 이런 떡 종류, 백미도 물론 혈당을 많이 올리지만 떡은 더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이걸 갈아낸 미숫가루 같은 건 더 많이 올린다. 또 이런 호밀이나 통밀 같은 통곡류가 아니라 이걸 갈아내서 빵으로 만들어서 흰 빵을 만들면 엄청나게 혈당이 많이 오른단 말이죠.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혈당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되고, 이 올라간 혈당을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세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갑자기 많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게 정제 탄수화물의 문제고요.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갑작스럽게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또 뚝 떨어져요. 그러면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이 떨어질 때 극심한 허기감과 이 저혈당 증상 같은 느낌이 드니까 또 먹어요. 그럼 또 올라가고, 이게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고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게 당뇨 전 단계, 숨은 당뇨를 막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인슐린 레벨을 정상화시키고 혈당을 많이 안 올리게 하는 식사 습관을 가지셔야겠죠.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이런 주스를 갈아낸 것들, 과일을 갈아낸 것들, 이런 것들 다 정제된 탄수화물이거든요.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것들이 1번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우리가 탄수화물은 혈당을 아주 많이 올리고요, 지방은 거의 안 올리고요, 단백질은 조금 올립니다. 혈당 수준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건강하게 근육을 늘릴 수 있고 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단백질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잘 드셔야 돼요. 계란이라든지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이라든지 수육의 고기 부분 같은 것들 아주 좋은 단백질이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돼요. 식이섬유는요, 야채나 나물 같은 데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식이섬유는 장내에 들어가서 이제 위나 장에 들어가서 포만감을 주죠. 그리고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장내에는 또 들어가면 대장 속에서는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섬유질은요, 아주 좋은 우리 몸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섬유질을 좀 충분히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근육은 이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늘려주셔야 돼요.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요, 혈당 관리에 근육이 왜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근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육은요,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은 저수지에다가 물을 모아놨다가 가뭄이 들면은 저수지에서 물을 내보내잖아요.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육이 똑같습니다. 혈당이 많이 들어오면요, 우리 근육에서 혈당을 머금었다가요, 근육이 이제 혈당이 부족해지고 혈당이 몸에서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근육에서 혈당을 뿜어내요. 이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인데, 근육이 적어버리면 혈당을 머금을 수 있는 저수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혈당 수준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거죠.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보는 환자분들 중에 중노
중소년 여성분들 중에서 근육이 너무 적은 이제 여성분들이 계세요.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근육이 적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나는 당뇨 가족력도 없고 그러고 젊을 때는 아주 건강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혹은 당뇨병이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신데,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근육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근육은요,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정말 많이 늘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근육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혈당 수준을 안정화시켜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을 권장하시나요? 자, 연속 혈당 측정기는요, 나오자마자 아마 초기에 사용한 사람 중에 제가 아마 있을 텐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서 저 스스로도 내 몸이 혈당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 몸에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막 이제 보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죠. 병원에서도 채워주기도 하지만 요즘은요, 그냥 인터넷에서 사서 스스로 찰 수도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의 장점은 뭐냐면요, 손끝에서 매번 혈당을 측정하지 않더라도 내 휴대폰으로 혈당 수준이 그냥 계속 들어와요. 보통 한 보름 정도 걸쳐서 24시간 혈당을 계속 나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떨어지는지를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먹는 것들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또 운동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내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한번 차보면 좋죠.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내가 혈당이 얼마나 조절이 되고 저혈당으로 빠지지 않는지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는 혈당 측정기를 좀 적극 권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혈당 측정기가 너무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부작용도 좀 생기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혈당 다이어트라는 것이, 이제 혈당 측정기를 몸에 차고서 내가 먹는 음식을 조절하겠다, 내지는 혈당 측정기를 차지 않더라도 먹는 음식 중에서 혈당을 조절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중에 이제 혈당 측정기를 이제 몸에 부착을 하고서 이 혈당에만 되게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혈당이 다이어트에 중요하고 건강에 중요하긴 하지만 혈당이 모든 것을 또 관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 미네랄이라든지 미량 원소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로지 혈당만 바라보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혈당이 막 조금만 올라가도 막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혈당 수준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혈당 수준이 잘 조절이 되다가 한번 어떤 회식 같은 게 있어서 먹었는데 180 이상 넘어갔다고 막 너무 막 전전긍긍하고 불안해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신데, 이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되게 흔히 겪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겪었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또 다음 식단부터 잘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너무나 이런 강박적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혈당 측정기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는 것이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 혈당만 바라보게 되면요, 탄수화물에만 오로지 매달려서 단백질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기는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측정해 보시면 좋겠고, 그것들을 의사가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채워주는 경우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혈당 측정기를 환자의 몸에 이제 부착을 하시면 환자의 핸드폰에는 24시간 혈당이 다 들어오는데요, 의사가 보는 PC에서도요 그 혈당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메모만 잘 해주신다면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의사가 이렇게 혈당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한번 혈당 측정기를 더 착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착용하세요, 이런 조언을 듣는 게 중요한데, 혈당 측정기에서 나오는 혈당을 혼자만 보고 계시다가는 많은 오류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혈당 측정기는 일정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정확한 혈당은요, 이 정맥혈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한 혈당 검사는요, 손끝에서 간이 혈당 측정기로 찔러서 검사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혈당 측정 중에 조금 이제 오차가 심한 게 24시간 혈당 측정기입니다. 얘는요, 몸에 부착을 하는데 혈액 내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혈장이라 그래요. 혈장을 통해서 혈당을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요.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정확하게 이게 혈당 측정기가 아주 정확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봐야 될 것들은요, 혈당의 추세예요. 리듬,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밤사이에 내 혈당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내가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스스로 관찰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그 추이를
초기를 관찰한다는 측면에서는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혈당을 보실 분들에게는 혈당 측정기가 또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혈당 측정기는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하는 거, 올바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겠고 혹시라도 내가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의사하고 같이 상의해서 착용해서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머금는 저수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육 운동도 중요하고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해요. 우리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추천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주당 150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주당이라는 거는요, 한 번에 150분 하고 일주일 쉬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에 좀 나눠서 150분 이상을 규칙적으로 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 주당 운동하는 것 속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꼭 근력 운동을 곁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이상 운동을 쉬지 말아라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것들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학회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요것들을 지키는 건 중요하고요. 그 외에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운동할 능력이 많이 안 되고 고도 비만이다 그러면은 그냥 걷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는 식후 걷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당뇨 환자는 공복 운동을 하실 때 저혈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 운동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어느 정도 내가 운동에 퍼포먼스가 되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갔는데 러닝머신을 천천히 타고 있는데 옆에서 운동을 잘하게 생긴 청년이 갑작스럽게 전력 질주를 하고 1분 정도는 또 천천히 걷다가 또 전력 질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여섯 번 운동하고 운동 끝 하고 내려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HIIT라고 하거든요. 어떤 운동을 하실 때 불완전 휴식을 취하고 최대 강도로 끌어올려서 운동을 하고 이것들을 1분이나 30초 간격으로 번갈아서 하시고요. 요거를 횟수를 5번에서 10번 정도만 하시면 1시간 정도 한 운동만큼의 강도의 효과를 본다라는 것이 바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거든요.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우리 몸의 그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우리 세포를 깨워주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를 증진시켜주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온 운동이 뭐 타바타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운동들은 조금은 이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겠죠. 너무 준비 없이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 운동을 하실 때 3, 4층은 전력 질주로 올라가시고요. 3, 4층은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고요.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천천히 걸어서 15층 이상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어느 운동에든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뭐 걷기에도 할 수가 있고요, 고정식 자전거 타기도 할 수 있고요, 수영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깅에도 할 수 있고요. 여러 운동들에서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이 운동 방법을 접목을 시켜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제가 추천하는 음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운동에도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다 라면은 식후 걷는 것부터 추천드려요. 걷는 건 정말 제한이 없잖아요. 비만 오지 않는다면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서 걸으면 되니까. 식후에 걸으라는 이유는요, 식후에 걸으면요, 식후라는 시간은요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식후에 걷게 되면은요 혈당이 올라가다 딱 멈춰요. 그러다가 쭉 유지하다가 운동을 충분히 하고 나면 뚝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식후의 걷기 운동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후 걷기 운동이 너무 편안한 운동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식후 걷기 운동이 된다면 그 뒤에서부터는 이런 운동 강도를 좀 올리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도 해주셔야 되고요. 식후 걷기가 된다면 좀 더 빠른 속보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러닝이라든지 계단 오르기 이런 운동도 좋은 운동이니까 이렇게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올려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챙이 배로만 살이 찌는 이유도 당뇨와 연관이 있나요? 올챙이 배, 이거는 당뇨하고 100%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성분들이 폐경기가 되시면 내장 지방이 갑자기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서 당뇨병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젊은 시절에 내장 지방이 없는 피하 지방만 있는 경우에는요,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혈당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올챙이 배, 복부 비만, 그 속에는 이제 내장 지방이 있는 거죠. 내장 지방은 이 내장 사이사이에, 장각막 사이에 껴있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요, 그냥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덩어리가 아니라 여기서 많은 호르몬 물질들,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해요. 이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합니다. 혈관에 들어가서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관에 기름기를 끼게 만들어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 다음에 죽상경화증, 동맥경화를 만들게 되고요. 간에 가서 침착이 되면 지방간을 만들게 되고 온갖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챙이배는요, 당뇨병을 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보통 올챙이배 그러면은 이제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할 때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온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이 올챙이배는요, 근육이 적다는 것도 암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적으면 당연히 혈당이 또 조절이 잘 안 되겠죠. 이 배만 나온 현대인들은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챙이배는 반드시 극복을 해 주셔야 돼요. 올챙이배를 극복한다는 건 결국은 내장 지방을 해결하고 근육량을 늘린다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올챙이배를 해결하시는 것, 당뇨를 해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꼭 지키시는 생활 원칙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아버님이 당뇨세요. 그래서 저는 당뇨병 가족력이 있습니다. 저도 복부비만, 내장비만이 생기면서 당뇨 전 단계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당뇨 전 단계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유튜브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많이 하면서 현대인들은 당뇨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그러면 좀 애매한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내가 먹는다면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간식이나 야식은 먹지 않는다. 이런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몸에는 이제 인슐린을 나오게 하는 조직이 이제 췌장이잖아요. 췌장을 쉬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당뇨병으로 안 가는 가장 큰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은, 우리 한국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췌장이 작기로 유명하고요,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로 유명합니다. 같은 체구의 동서양인을 비교해 봤더니요, 동양인이 같은 체구인데도 췌장이 작아요. 그런데 그 동양인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이 췌장이 워낙 더 작아요. 거기서 췌장에 또 기름기까지 끼어 있어요. 췌장 기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 때나 먹고 지금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넘쳐나는 시기에 아무 때나 간식을 먹고 아무 때나 야식을 먹는다 한다면은 혈당 수준이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오르락내리락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췌장이 일을 많이 해서 인슐린을 뿜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끼만 딱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췌장이 아침, 점심, 저녁에 일을 딱 해서 인슐린을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쫙 쉽니다. 밤 사이에는 정말 편하게 쉽니다. 이렇게 해서 내 췌장을 최대한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젊은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뭐 탕후루, 마라탕부터 해서 온갖 그 달콤한 음식들에 길들여서 정제탄수화물에 길들여서 사는 현대의 이 소아 청소년들이 너무나 췌장 기능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가뜩이나 우리 민족은 췌장이 적게 태어났는데 20, 30대가 돼버리면요, 췌장 기능이 거의 바닥이 납니다. 췌장이 일을 못하면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때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인슐린을 맞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장 지방을 빼고 당뇨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어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을 꼭 가지시고 이 식사 시간 이외에는 다른 간식이나 야식은 먹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꼭 지켜주시고요. 그렇다면 식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충분한 단백질과 섬유질을 잘 챙기셔야겠죠. 통곡류도 잘 먹고요. 그리고 야식은 먹지 말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숙면을 취한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해왔던 습관 중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은 시간에 먹고 밤에는 9시만 되면 아이들은 자라고 TV 방송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도 새벽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다가 늦게 밥을 먹고 잡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이제 췌장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나이에 당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저는 비만 클리닉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20, 30대에 벌써 당뇨가 왔어요.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40, 50대가 되면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너무나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갖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약 30년간 비만 치료를 해왔고요. 지금까지 본 환자만 약 10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여러분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다이어트, 더 많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 닥터리 TV에도 많이 놀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